과부 여종하나요? 일 잘하고 말썽 안 부리는 계집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정성은 하늘도 속이지 못한다고. 조선 중기 평안도 초산의 작은 마을 솔매. 가난한 차부 길수는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털어한 여인을 샀습니다. 사또 집에서 쫓겨난 과부였지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길수는 그 여인의 눈빛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모 독살 미수. 끔찍한 죄명이었지요. 과연 이 여인은 정말 독살범이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차부는 어떻게 진실을 밝혀냈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맛집 호호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 항상 가득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날 솔매마을 장터는 유난히도 시끄러웠습니다. 평안도 초산 인근 산이 깊어 장날 아니면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든 곳이었지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5시가 넘은 시각, 장터 흙바닥에서는 사람들 발길에 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습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 매주 뜨는 냄새, 약재 냄새가 뒤섞이고 돼지우리에서는 꿀꿀 소리가, 닭장에서는 꼬꼬댁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 복잡한 장터 한가운데를 지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23 나이 길수였지요. 해진 저고리 소매는 기워 입은 자국이 여러 번이었고 발에 신은 집신은 크기가 조금 작아 뒤꿈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차부일을 하며 마을 부잣집 짐을 장터에 실어 나르는 것이 길수의 생업이었어요. 그는 오늘도 무거운 짐수레를 끌고 와 주인 집 물건을 내려놓고는 품삯으로 받은 서푼짜리 엽전 몇 잎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제사에 쓸 향나무 조각을 또 조금 사모아야겠다. 길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향나무 파는 좌판 쪽으로 발길을 옮기려는데 갑자기 장터 한쪽에서 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부 여종하나요? 일 잘하고 말썽 안 부리는 계집이요.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길수도 모르는 새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지요. 떠돌이 상인 하나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여인 하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수수포를 걸친 여인이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어깨에 흘러내렸고 얼굴은 피곤에 절어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 여인의 손등이었지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고 자잘한 상처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갈라진 입술은 오래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의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여인의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어요.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흐려지지 않은 빛이 그 눈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사또댁에서 쫓겨난 과부지만 일은 야무지고 순하기 그지없소. 밭일도 하고 길쌈도 하고 무엇이든 다 하는 계집이요. 상인의 말에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 아낙네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과부를 집에 들이면 재수가 없다는데 누가 저걸 사겠소? 그 옆에 서 있던 사내가 거들었습니다. 사또 집에서 쫓겨났다니 뭔가 탈이 있는 게 분명하오. 안 그러면 멀쩡한 종을 왜 내치겠소? 사람들은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상인은 애가 타는 표정으로 값을 내렸지만 구경만 할 뿐 사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길수도 돌아서려는데 옆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바닷가 해녀 출신이라는 만덕할매였지요. 할매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을 봐라. 사람 잡은 눈이 아니고 사람 살린 눈이다. 길수는 할매의 말에 다시 한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길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차부 신세였고 초가 한 칸도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고작 30냥, 그것도 어머니 제사를 제대로 모시려고 모은 돈이었지요. 하지만 길수는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찢어진 수수포 속에서도 피곤에 절은 얼굴 속에서도 그 맑은 눈빛이 자꾸만 가슴에 박혔어요.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요? 상인이 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30냥이요. 길수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 딱 그만큼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주머니를 상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길수는 장터 한가운데서 여인 연희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거렸지요. 저 철없는 놈, 저것 하나 먹여 살릴 생각이나 했을까? 길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일어나시오. 이제 가야 하오.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빛 속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스쳤어요. 감사일까요? 의아함일까요? 길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도 오늘 이 순간만은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지요. 솔매마을 외곽의 초가집은 엉망이었습니다. 길수가 연희를 데리고 돌아온 그 집은 방 하나, 부엌 하나에 마당 한쪽에 장독대 몇 개가 전부였지요. 문을 열자마자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부자리는 구겨진 채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고 그릇들은 아무렇게나 부엌 한편에 널려 있었어요. 길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요. 아니, 이제는 우리 집이라 해야 하나. 많이 초라하지만 당분간 같이 지내면 좋겠소. 연희는 문지방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슬며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길수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어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길수는 이불 채를 꺼내 연희에게 건넸어요. 방에서 주무시오. 나는 부엌 옆 다락에서 자겠소. 연희가 고개를 들어 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의아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불을 받아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길수는 부엌 옆 좁은 다락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어깨를 파고들었지요. 몸을 이리저리 뒤척여 봤지만 편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길수는 어둠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3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써버렸구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할 뿐이었지요. 새벽녘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 길수는 시린 어깨를 부여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다락에서 내려와 부엌 쪽을 보니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연기가 솥 아래로 피어오르고 큰 솥 안에서는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연희가 마당에서 물동이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당 한쪽에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이슬 맺힌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연희의 치마폭에도 이슬이 묻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길수는 얼떨결에 물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요? 연희는 대답 대신 물동이를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구겨진 이불을 개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정성스럽게 접어나갔습니다. 그릇들도 차곡차곡 정리했지요. 길수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집안은 어느새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져 있던 짐들도 한쪽으로 가지런히 쌓였고 부엌도 말끔히 닦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길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보여주시겠소? 길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에는 긴 상처 자국과 굳은 딱지가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장터를 오가며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니 무릎이 늘 쓸리고 까지곤 했지요. 연희는 그걸 보더니 헝겊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해진 무명천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놓은 것이었어요. 장날마다 짐을 나르시려면 여기부터 막아야 합니다. 연희의 손이 길수의 무릎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천을 감아 올렸지요. 뜨거운 물에 데운 천이 무릎을 감싸자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길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당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수 아저씨 장가 가셨습니까? 동네 소년 칠복이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야릇한 눈으로 기웃거렸습니다. 길수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이 녀석아 무슨 소리냐? 칠복이는 킥킥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입가에 웃음을 지었지요. 길수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시가 지나고 만덕할매가 들렀습니다. 할매는 마당에 서서 연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느닷없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 손 좀 보자. 할매는 연희의 손등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힌 손, 자잘한 상처들이 가득한 손이었지요. 할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 바닷물에도 산바람에도 뜨거운 약탕에도 익은 손이로구나. 연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지요. 만덕할매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만 남았어요. 그날 저녁 길수는 마당 한쪽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부엌에서는 연희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수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1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만덕할매가 한 사람을 데리고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활처럼 굽은 안성댁이었지요. 안성댁은 지팡이의 의지에 한 발 한 발 간신히 걸어왔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안성댁은 젊은 시절 밭일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 뒤로 30년을 굽은 허리로 살아왔지요. 자식들은 모두 먼 곳으로 떠났고 혼자 남은 안성댁은 늘 푸념처럼 말하곤 했어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다네. 그날도 안성댁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연희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한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보시겠습니까? 길수는 화들짝 놀라 말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안성댁은 오히려 허허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잃을 게 뭐 있겠느냐? 해보자 해봐.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길수를 향해 말했지요. 솔매 뒷산으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칠복이가 멀찍이서 뒤를 밟았어요. 아이는 궁금한 듯 고개를 빼꼼 내밀며 따라왔지요. 솔바람이 산자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어요. 연희는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풀잎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잎을 비벼보기도 하고 향을 맡기도 했지요. 그러다 어떤 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진 풀이었어요. 연희는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뿌리의 결을 살피는 손놀림이 무척 세밀했지요. 칠보기가 멀리서 속삭였습니다. 저 풀은 독초락하던디요. 연희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독도 약도 쓰는 사람 마음에 달린 법이지요. 바구니에는 여러 약초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뿌리가 굵은 것, 잎이 가느다란 것, 향이 진한 것, 하나하나 다 달랐어요. 연희는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연희는 바로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큰 솥에 물을 붓고 약초들을 넣었지요. 그리고 길수에게 말했습니다. 쌀뜨물 한 그릇 섞어주시겠습니까? 길수는 얼떨결에 쌀뜨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솥에 부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팔팔 끓이다가 숨을 서너 번 죽이는 겁니다. 7번 저어주고 3번 식혀야 합니다. 연희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약탕을 저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탕약의 색이 조금씩 짙어졌습니다. 진한 갈색빛이었지요. 향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풀 냄새였다가 점점 구수하고 쓴 냄새로 바뀌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탕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희는 사발에 탕약을 따라 안성댁에게 건넸지요. 뜨거울 때 드십시오. 하루에 3번 사흘을 드시면 좋습니다. 안성댁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의구 쓰기는. 하지만 끝까지 마셨습니다. 그날 밤 안성댁은 길순의 집 사랑채에서 잤지요.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늘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쑤시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안성댁은 조심스럽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펴보았어요. 놀랍게도 조금 더 펴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곧게 누워 잠을 잘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안성댁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허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펴져 있었어요. 길수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성댁 허리가... 안성댁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으로 허리를 만져보며 중얼거렸지요. 아프지가 않네. 아프지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늘 허리를 굽히고 다니던 안성댁이 조금이나마 펴고 걷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놀라 수군거렸어요. 저게 어찌 된 일이고 연희가 약을 다렸다던데 과부 여종이라더니 의원보다 나은 거 아니냐? 소문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말없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길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무렵 평안도 일대에서 약재를 독점하던 강노인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양령이라 불렀지요. 강노인의 약방은 초산 읍내에서 가장 화려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간판이 바람에 펄럭이고 번쩍이는 노쇠 기물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약장은 오칠로 반들반들했고 강노인은 비단 도포에 옷가락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약방 앞을 지나던 아낙네들은 속삭였지요. 비싸기만 하지 약 기운은 영 아니더라. 약값이 얼마나 비싼지 평민들은 감히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약을 지어 먹어도 효과가 신통찮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그래도 강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평안도 일대에 약방이 별로 없었으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들어 강노인의 약방에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술과 약재를 사던 단골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강노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부하들이 수소문해 보니 솔매마을에 연이라는 여인이 탕약을 다려준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값도 싸고 효험도 좋다고 했지요. 강노인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솔매지? 그깟 초가집 따위가 감히 내 밥줄을 끊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솔매집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였어요. 이어서 발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약초밭을 밟고 있었던 겁니다. 칠복이는 그날 밤 마침 솔매집에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집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떨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사내 셋이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약초밭을 짓밟았습니다. 장독대 위에 항아리 하나를 밀어 깨뜨렸지요. 탕약이 흘러나와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얼른 끝내고 가자. 주인이 깨면 곤란해. 사내들은 킥킥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그제야 몸을 일으켜 달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길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길수 아저씨, 큰일 났어요. 길수와 연희가 뛰쳐나왔습니다. 칠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본 것을 모두 말했지요. 길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당장 달려가려 했어요. 이놈들이 감히. 하지만 연희가 길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우리가 더 불리합니다. 증거도 힘도 없으니까요. 길수는 분한 마음에 이를 갈았지만 연희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말없이 깨진 항아리 조각을 치웠어요. 흙바닥에 스며든 탕약을 보며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강노인이 직접 솔매집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도포를 휘날리며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지요. 길수와 연희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강노인은 비웃듯 말했어요. 소문을 들었소. 여기서 약을 다려준다지. 허나 이 일대 약재는 모두 내 손 안에 있소. 내 허락 없이 약방 노릇을 하다니 배짱이 두둑하구려. 연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약방이 아닙니다. 그저 아픈 이들을 돕고 있을 뿐이지요. 강노인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선택하시오. 비방을 내놓든지 아니면 이 마을에서 손을 떼든지. 말은 선택이었지만 목소리는 협박이었습니다. 길수는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연희가 다시 한번 손으로 막았어요. 강노인은 킥킥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잘 생각해 두시오. 내 인내심이 길지 않소. 강노인이 마당을 벗어나자 멀찍이서 지켜보던 만덕할매가 나타났습니다. 할매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이 바람 오래 불면 안 되는데. 할매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솔매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길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연희도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길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 연희를, 마을 사람들을, 그리고
이 작은 집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솔매집 지붕을 후려치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길수와 연희는 마루에 앉아 내일 쓸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쿵 땅이 울렸어요. 관아에서 나왔다. 다들 비켜라.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갑옷을 차려입고 창을 든 포졸 5명이었지요. 빗물에 젖은 갑옷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평안도 연안부사 윤대감댁 큰며느리 윤현이 시모 독살 미수의 죄로 관아에 출두하라. 그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연희는 마루 끝에 서서 몸을 떨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길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무슨 소리요? 이 사람이 연안부사댁 며느리라니? 포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녀는 시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다 도리어 독약을 먹인 죄로 쫓겨난 자요. 다만 시모께서 목숨을 건지셨기에 사형은 면하고 노비로 팔렸으나 도망쳐 숨어 지낸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사또 집에서 쫓겨났던 년이라더니. 그러게 뭔가 찜찜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희의 탕약을 마시고 몸이 나았다며 고마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개를 돌리며 손가락질을 했지요. 길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칠복이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포졸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연희 아주머니는 나쁘지 않아요. 아주머니는 사람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포졸이 아이를 밀쳤습니다. 칠복이는 비에 젖은 마당 흙바닥에 넘어졌지요. 그래도 아이는 울먹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길수는 연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연희를 가렸어요. 이 사람은 제 사람입니다. 저는 끝까지 믿을 겁니다. 포졸이 비웃었습니다. 내 사람? 하, 웃기는 소리 마라. 이녀는 노비 신분이고 도망친 죄인이다. 길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졸들이 연희에게 다가와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길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관아에서 나온 관리가 한 사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또의 보좌관이었지요. 이 여인을 관아에 데려가 재심을 하겠다. 다만 다음 큰 재판 날까지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가져온다면 다시 살피도록 하겠노라. 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한 달 남짓이요. 한 달. 길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연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어요. 빗속에서 연희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길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칠복이만 혼자 남아 길수 곁에 앉았어요.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길수 아저씨, 우리 연희 아주머니 구할 수 있죠? 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때 멀찍이서 지켜보던 그림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노인이었지요.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강노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길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길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지요. 한 달 안에 연희의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비에 흠뻑 젖은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길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할 거예요?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안부사댁으로 가야겠다. 진실을 밝혀내야 해. 그날 밤 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내일 아침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연안부사댁은 여기서 사흘은 걸리는 먼 곳이었어요. 하지만 길수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연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지요. 그날 밤 길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초가집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관아 감옥 창살 너머로 보았던 연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초췌한 얼굴,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래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길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지요. 다음 큰 재판날 전까지 증거를 가져오면 다시 살피겠노라. 관리의 말이 귀에 못이 박히듯 계속 울렸습니다. 한 달 남짓, 그 안에 무언가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길수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연희의 옛 시댁이 한양에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안도 연안부사 윤대감댁. 그곳에 가면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어요. 길수는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겠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가겠나. 다음 날 아침 칠복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길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어요. 저도 같이 갈래요. 길수 아저씨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은 걸리는 먼 길이었어요. 게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갈 수는 없었지요. 만덕 할매가 칠복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매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집은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지. 내가 연희 아짐의 집 지키는 수호신이다. 칠복이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연희를 마지막으로 면회하기 위해서였지요. 감옥 안은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어요. 연희는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연희 아씨. 길수의 목소리에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때문에 망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을 버리는 게 더 큰 죄지요. 연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시는 겁니까?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가서 진실을 밝혀내겠소. 반드시 돌아오겠소. 연희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착하신 분이셨습니다. 다만 병이 깊었고 제가 달인 약이 독이 되었을 뿐이지요. 시댁 사람들은 모두 저를 미워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길수는 연희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창살이 가로막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길수는 천천히 일어섰지요. 뒤돌아서는데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길수는 짐을 쌌습니다. 낡은 보퉁이에 옷가지 몇 벌과 마른 나무를 넣었어요. 연희가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사 때마다 꺼내 쓰던 작은 향나무 조각도 넣었지요. 빛바랜 향나무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윤기가 났습니다. 길수는 보퉁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떠올랐지요. 이슬이 풀잎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길수는 지게를 짊어지고 마을을 나섰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칠복이가 멀찍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지요. 만덕할매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길수는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솔매 마을이 점점 멀어졌지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산골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길수는 보퉁이를 더 꽉 껴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길.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희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솔매 마을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탕약 냄새도 사람들 발자국 소리도 끊겼지요. 초가집은 텅 빈 채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매일 그 집 앞을 지나며 기도했어요. 길수 아저씨, 연희 아주머니, 꼭 돌아오세요. 만덕할매도 하루에 한 번씩 집을 찾아와 장독대를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길수는 한양 성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솔매 장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파였지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마차가 달리고 상인들이 목청껏 물건을 팔았습니다. 고깃집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고 약방에서는 쓴 냄새가 풍겼어요. 온갖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길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가 연희가 살던 세상이었구나. 이 북적이는 곳에서 연희는 양반 큰 며느리로 살았던 겁니다. 길수는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어요. 윤대감 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문 앞에 섰을 때 길수는 놀랐지요. 집은 이미 몰락해 있었습니다. 대문은 닳아 있었고 기둥에는 금이 가 있었어요.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고 대청마루에는 먼지만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길수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늙은 하인 하나가 문을 열었어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누구시오? 길수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평안도 솔매마을에서 온 길수라 하옵니다. 윤현이 아씨에 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들어오시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하인은 주름진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네. 큰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지. 약을 드신 뒤였어. 길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네. 그날 찻잔 말이야. 원래 큰마님 자리는 오른쪽이었는데 그날은 왼쪽에 놓여 있더라고. 길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인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큰마님이 아끼시던 반지도 사라졌어. 옥으로 된 반지였는데 그 뒤로 못 봤지. 시동생 부부가 유난히 큰마님 재산에 집착하더니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심해졌어. 하인의 기억은 시동생 부부의 수상한 움직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지요. 그럼 연희 아씨는 어떠했습니까? 하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죽어가는 시어머니 붙잡고 울던 며느리였지. 밤새도록 간호하고 약을 다리고 손 한 번 놓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독을 먹였겠나? 길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희는 억울했던 겁니다. 길수는 하인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일어섰어요. 다음 날 길수는 의녀청을 찾아갔습니다. 연희의 어머니가 일했던 곳이었지요. 의녀청 한쪽에는 늙은 노파가 앉아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노파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어요. 혹시 윤현이라는 일을 아십니까? 노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연희? 그 아이를 안다고? 어디서 왔나? 길수는 자신의 사연을 짧게 말했습니다. 노파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연희 어미와 함께 일했지. 그 아이는 어미 손을 보고 자랐어. 약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 그 비방은 독이 아니었네. 시어머니의 힘을 보태는 약이었어.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옛 기록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연희가 배운 약 처방이 적혀 있었어요. 길수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녀청 도장이 찍혀 있네. 이것이면 충분하지. 길수는 노파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억울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길수는 주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멀찍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노인이었습니다. 강노인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이놈이 여기까지 왔구나. 가만 놔둘 수는 없지. 강노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어요.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길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에 희망과 함께 묘한 불안이 자리 잡았어요. 뭔가 일이 너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이제 돌아가야 해. 연희 아씨를 구해야 해. 길수는 옛 기록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다시 솔매마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재판날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지요. 길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잠을 청했습니다. 길수는 늙은 하인과 의녀 노파를 설득했습니다. 평안도 관아까지 함께 내려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요. 두 사람은 머뭇거렸지만 길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관아뜰에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어요. 솔매마을 사람들도 있었고 강노인도 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세우고 지키는 가운데 죄인석에는 연희가 앉아 있었지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두 손으로 문서를 꼭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뜰을 감쌌지요. 사람들의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길수라는 자, 무슨 말이 있는가? 길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소인이 한양에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연희 아씨는 억울하옵니다. 길수는 의녀청에서 받은 옛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사또가 받아들고 살펴보았어요. 거기에는 연희가 배운 탕약 처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힘을 돋우는 약이었지요. 늙은 하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그날 찻잔이 원래 놓이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큰마님 자리는 오른쪽이었는데
왼쪽에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큰마님이 아끼시던 반지가 사라졌는데 나중에 시동생 댁 안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인을 불렀지요. 의녀 노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약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어미 손을 보고 자란 아이였지요. 시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늘도 아실 겁니다. 노파의 말에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지요. 길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또는 문서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강노인을 바라보았어요. 강노인, 내가 할 말이 있는가? 강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결국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희의 누명을 벗긴다. 진짜 범인은 재산을 노린 시동생 부부였으며 강노인이 이들과 결탁해 연희를 모함했음이 드러났다. 연희의 노비 문서를 불살라 양인으로 삼는다. 관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칠복이가 소리쳤어요. 연희 아주머니, 길수 아저씨.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덕 할매는 눈물을 닦았지요. 솔매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연희를 손가락질했던 것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사또가 강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약은 사람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속여서 배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게는 벌금과 유배를 내린다. 강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갔지요. 시동생 부부에게도 같은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길수는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길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소?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며칠 뒤 한양 저작거리에 작은 약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은 효탕방이었지요.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던 며느리의 마음과 새벽처럼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 겹쳐진 이름이었습니다. 약방 한쪽에는 작은 선반이 있었고 거기에는 빛바랜 향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길수가 어머니 제사 때마다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연희가 달인 첫 탕약이 김을 내뿜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약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이었어요. 길수와 연희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 맞이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알아줍니다. 연희의 말에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지요. 약방 안에는 따뜻한 김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김 속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슬픔과 이제 막 시작된 희망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한양 거리에는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은 결국 사람을 살린다더라. 정성은 하늘도 속이지 못한다더라. 그 소문은 한양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효탕방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요. 길수와 연희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람을 살리는 약을 다릴 것입니다. 하늘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양의 효탕방은 이제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곳이 되었지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값을 깎아주고 부자들에게는 정당한 값만 받는 약방이었습니다. 길수와 연희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으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약을 다리고 환자를 맞이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효탕방 마당에 심어둔 벚나무에 꽃이 만발했지요. 하얀 꽃잎이 봄바람에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길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는 때가 됐구나. 길수는 마당 한가운데 작은 상을 놓았습니다.
그 위에 탕약 사발 2개를 올려놓았지요. 그리고 오래 간직해온 작은 향나무 조각 하나를 그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제사 때마다 쓰던 것이었어요. 빛바랜 향나무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윤기가 났습니다. 연희가 약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길수는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희 아씨, 아니 연희 마님, 나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흠 많은 과부였던 저를 감히 마님이라 부르십니까? 길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흠없는 사람은 약도 필요 없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약방을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지어오고 계셨지요. 제가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혼례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만덕할매가 왔고 칠복이도 왔지요. 의녀 노파와 몇몇 단골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벚꽃잎이 하늘하늘 떨어지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어요. 붉은 대추 대신 잘 달인 탕약을 나눠 마셨습니다. 만덕할매가 덕담을 했지요. 이 집은 앞으로도 사람 살리는 집이 되거라. 정성을 다하는 집에는 복이 온다더니 너희가 그 증표구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2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칠복이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2사람은 말이 아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효탕방의 점포와 재산은 조금씩 늘어났지만 2사람은 검소함을 잃지 않았어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약과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어른이 되어 효탕방 일을 거들었지요. 벌써 약방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늦가을이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약방 안은 따뜻했어요. 길수와 연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2사람의 손등에는 주름이 깊이 패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연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산 세월이었지요.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성은 하늘도 속이지 못한다더니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았구려. 2사람의 실루엣이 석양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마치 하나처럼 보였지요. 약방 안에서는 탕약 끓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칠복이가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탕약 다 됐어요. 길수와 연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청년 같았습니다. 2사람은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이고 2사람은 정성을 다해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지성감천이라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지요. 효탕방의 길수와 연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넉넉했고 집은 작았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벚꽃이 다시 피고 지고 또 피고 지는 세월 속에서도 효탕방의 탕약 냄새는 여전히 한양 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가슴에도 조용히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